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이제 34회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이제 제가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느냐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예, 제가 단원으로 안내해 드렸던 단원 요약 정리, 또 단원 문제, 또 이제 최근에 앞에서 시험을 보셨던 모의고사들을 이제는 거의 다 시청하시고 공부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치렀던 2020년, 벌써 작년이죠. 33회 명보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좀 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모의고사 시청을 하심에 앞서서 저는 제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이 너무 길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짧은 영상에 문제풀이를 원하시면 죄송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시는 분 걸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저희 교육장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맞춤으로 진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문제마다 부연 설명들은 꼭 하고 넘어갈 거니까 좀 빨리 영상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한테 양보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시험이 1번부터 80번까지 쭉 연관돼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80문제를 다 하려면 보기도 좀 지겹고, 그쵸? 네, 문제가 많다 보니까 문제는 1번부터 80번까지 가지만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이론은 35문제, 그 다음에 실기 45문제 이제 두 단원을 나눠서 제가 좀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저도 간만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 감이 좀 있을만할 때 쉬었기 때문에 조금, 떨려요, 목소리가. 그쵸? 그래도 좀 진정을 하고 다시 한번 촬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봅니다.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번,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번,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예, 정답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저는 속으로 셉니다. 3초. 색깔이 바뀌었죠? 5번에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문제의 유형에서 조금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이 심리적, 사회적, 대상자 이해 파트의 그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 뭐 기존의 문제 방식대로 준비를 하셨다면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는요. 그거보다 난이도 조금 낮은 거예요. 딱 읽어봐도 그런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그 준비했던 언어 다이의 풀이보다는 훨씬 쉬운 수준을 출제를 한 건데, 일단은 1번에 보시면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의존 아니죠? 어디 봐도 의존은 없어요. 그래서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의존성의 증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어나지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고, 경직도, 혹시 기억나세요? 경직이란 단어가 굳었습니다. 익숙한 건 좋아하는데 새로운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어 보입니다. 이런 단어 뜻을 좀 설명하죠. 그것도 증가, 좋은 거가 아니니까, 그쵸? 경쟁적, 이것도 별로야.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욕구에 대한 것들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생리적인 욕구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제하면 관계 형성은 원만한 관계 형성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딱 봐도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부르셨을 거예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1번,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번,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대된다.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번,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요? 3번이죠. 요것도 대상자 예요 파트.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사고의 융통성이 증가는, 우리 융통성이라는 단어만 아시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융통성. 어디 할 때 나왔어요? 경직할 때 있었죠. 경직이다. 익숙한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싫어해요. 그거가 이게 굳어버리게 되면 또한 융통성도 없어지는 거죠. 융통이 여기저기 이쪽 저쪽 상황을 다 고려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융통성이 아닌 경직이었으니까 반대의 용어였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네, 이렇게 나와있죠. 네, 유대관계라는 말도 이 단어만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는 뭔가 여러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네, 서로 소통하고 관계하고. 근데 노예는 조금 이런 부분이 확대가 아니라 좀 단절이죠. 네, 그러니까 삶에 대한 회고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 배웠어요. 생에 대한 회고의 시간이 증가돼. 그 말을 그냥 좀 풀어놓은 거죠. 그럼 3번이 맞는 거고요. 역할이 상실돼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강화될 수 없죠.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그게 상실이 되니까 정체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역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5번은 내향성의 증가로. 이건 맞아요. 네, 근데 그런데 내향성이 증가가 되는데 매사에 신중해진다. 내향성의 증가로 매사에 신중해진다가 이게 두 개가 좀 연결이 잘 안 맞는 내용이에요. 내향성이 감소 이게 아니라 내향성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그래서 이제 내향성이 증가되면서 내면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가 좀 단절돼요. 이런 표현이 써야지 맞는 거고 매사신중은 또 있긴 있어요.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신중해집니다. 조심성 이런 거 나왔을 때. 근데 일단 여기는 앞뒤가 좀 연결이 잘 안 맞더라도 내향성의 감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 보험 급여의 대상자는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번 뇌경색에서 회복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예, 정답은요? 예, 3번이죠. 이런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예, 근데 항상 매해마다 예, 거의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사실은 예, 우리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서 반드시 꼭 예, 대상자 여부를 추려보는 연습은 충분히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문제 읽고 답 찾고 금방금방 넘어가지 않겠다고. 왜냐면 제가 업로드를 계속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금 요점을 잡아야 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천천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중간에 단어를 좀 나눠서라도 좀 꼼꼼히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 대상자의 조건을 판단하는 게 두 가지였죠. 복습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65세 이상이면서 그쵸? 예, 질환을 가져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질환을 가져서 그걸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예, 인지기능이 저하된 자 또는 아직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환을 가졌어요. 그쵸? 그냥 질환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의 세 가지 기억나세요? 하나는 치매, 하나는 뇌출혈, 뇌졸중. 그다음 세 번째는 파킨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뇌졸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책의 교재에 나오는 진단 코드명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늘 강조했죠. 그냥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만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분류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뇌졸중에 들어가는 지주막하 출혈, 대뇌출혈 이런 용어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 파킨슨의 또 이제 기저핵 이런 단어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 65세 이하이면 지금 불렀던 요 병명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 이 개념이 내 머리에 정확하게 서 있으면 그런 어떤 대상자 유형을 추리는 문제가 나와도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념부터 제대로 잡고 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풀어도 계속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개념 유형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늘 강조를 하죠. 예, 이 문제도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추려보면 일단은 나이로 먼저 추리는 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65세 이상, 65세 이하라는 걸 포인트로 먼저 짚고 가니까 뭐 문제를 그렇죠? 1번 이렇게 써 있다고 해도 거꾸로 보내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 답을 5번부터 풀든 1번부터 풀든 문장을 뒤에서부터 읽든 앞에서 읽든 내가 기존에 익숙한 방법대로 가면 되니까 나이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냐 65세 이하냐 먼저 추려보시면 55세니까 65세 이하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예, 노인성 질환이냐? 네, 맞아요. 55세면서 노인성 질환까지는 맞는데 얘 때문에 들은 거죠.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급여에 해당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1번 틀렸어요. 그 다음 2번에
50세니까 65세 이하일 거고 질환을 보러 갔는데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뒤엔 읽을 것도 없죠. 일단 2번도 틀렸고. 그럼 일단 4번을 먼저 보자면 65세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암호병이나 다 돼요. 그래서 고혈압도 가능해요. 대신에 세 번째 조건이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5번에 70세니까 65세 이상이고 뇌경색 가능한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정확히 답은 딱 3번. 왜 답이 되는 거냐. 65세 이하인데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노인성 질병명이 붙었고 일상생활 어렵고 여긴 항상 교집합.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예, 정확하죠. 다음 문제 갑니다. 자, 4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요양 사업자 설립 신고. 네, 정답은요? 네, 1번이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봤던 문제 방식이 아니라서, 유형이 아니라서. 네. 근데 노인 장교양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말을 조금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예, 우리가 제도에서 사업주이자, 그죠? 예, 이게 보험자이자, 예, 이 노인장교양보험 제도를 끌고 가는 주 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예. 자, 그럼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주잖아요. 등급 판정.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에 대한 것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판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공단이 아니죠. 여기서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에 가는 것들은 시설인 요양원이라든지 제가라고 하는 방문요양 제가센터, 주야간 보호 서비스 센터 이런 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청구도 그곳에서 공단에다가 비용 청구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청 및 계약 또한 네, 우리가 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요. 공단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그 서비스를 진행하는 제가센터, 요양원, 주간보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계약을 해서 서비스가 실행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주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를 여기서 묻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고 쉬우면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이 4번에서 의도한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봅시다. 자,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하루 중 신체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며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주야간 모호, 5번 노인요양시설. 자, 정답은 4번이죠. 장기요양보험급여. 예. 급여가 뭐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이 용어가 푸르면 돼요. 그럼 그냥 궁금하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 급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급여는 등급 판정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걸 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현물하고 현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현물,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현금, 금으로, 돈으로 직접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는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현물인데 우리가 물건을 팔진 않으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이 말이 이걸 보는 문제를 푸는 순간 딱 개념이 떠오르셨어야 돼요. 하나는 재가급여, 하나는 시설급여, 하나는 특별현금급여. 자, 그거 중에서 그렇죠? 그거 중에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여기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하루 중에 일정 시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에 돌봐주신대요. 일정 시간? 일정 시간에 보호한다고? 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 시간에 대한 건 여기죠. 주야간 보호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얘도 쉬우면 한참 쉽고요. 어려우면 한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 단어의 중심 포인트가 눈에 잡히지 않아서 한참 생각하고 헤매다 보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문 요양에 칠 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아, 방문 요양도 하루 중에 길어봐야 3시간, 4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1번 답변 틀린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닙니다. 네, 우리는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을 문제를 풀고 있고 교과서가 원하는 단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지만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하루 중 일정 시간이 주야간 보호가 맞아요. 그럼 방문 요양이 답이 되려면 네모 박스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정 방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정 방문. 네, 교과서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방문 목욕의 포인트는 문장 안에 목욕이 들어가요. 방문 간호는 간호가 들어가고요. 네, 그런 단어의 포인트를 뽑아냈을 때 여기 문제도 정말 쉽게 어렵지 않게 탁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이론은 개념 위주로 공부를 철저히 해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요? 네, 문장 읽으시면서 벌써 답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예. 문장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쉽게 답이 보였을 법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항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태도라든지 서비스 업무에 대한 제공 원칙이라든지 다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문장의 앞뒤를 문맥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단어가 맞게 설정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렇죠. 보호자가 아니죠. 아니 우리가 보호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니까 대상자라는 말 붙었어야 되고 2번은 의료행위를 하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고요. 여기 4번은 상태의 변화가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어르신의 상태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이니까 여기 잘못된 거예요. 그럼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왜 또 요양보호사에게 맞춰요? 어르신의 기준에 맞춰야죠. 그럼 무조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표준 서비스 분류표가 있죠? 네, 어디 계신지는 알죠? 요양보 업무 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많이 쓰이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환경관리, 2번 이동도움, 3번 세탁물 관리, 4번 기본 동작 훈련,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네, 정답을 맞춰보십시다. 네, 2번입니다. 이동도움. 네, 포인트는 신체활동 지원. 네, 제가 요걸 복습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신체활동 지원은 외우기 어려워요. 너무 많아서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얘를 외우지 않아도 나머지가 오답이라는 걸로 파악하시면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4번, 5번부터 볼게요. 훈련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훈련. 네, 훈련해야 됩니다. 재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여기는요. 그 단어로 찾으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이 환경관리와 세탁물 관리는 시설환경관리 서비스예요. 말 그대로 시설 환경에 관한 거.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환경 서비스고요.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온 건 이동도움이에요. 요거 개념 아직 안 잡히셨으면 이 기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교과서로 돌아가셔서 표준 서비스 항목을 좀 보세요. 거기에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거. 그쵸? 네, 그 다음에 행동변화 대처 이런 거, 치매 그런 거 연관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고 가셔야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꼭 확인합시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예. 시설생활 서비스 윤리 강령이죠. 예. 늘 강조했어요.
한 문제 납니다. 잘하면 두 문제도 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쵸?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의, 개념도 기억하셔야 되고, 문제 사례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문제가 이제 조금씩 교재를 바탕으로 다른 사례들을 첨부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유형이 네, 사실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할 때 더 정확해야 되는 건 개념이에요. 뜻이에요. 의미하는 바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건데 어렵지 않으셨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딱 읽으면 나한테만 유달리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해? 네, 딱 봐도 여기잖아요. 네, 여기로 가야죠. 차별. 차별 단어예요. 우리 책에는 선물. 그쵸, 선물. 선물 주고 가. 그래서 선물 주고 받는 저 어르신한테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차별을 좀 느끼게 하는 거,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간단히 복습할까요?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경우, 묶은 거나, 그쵸?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걸로. 이 정보는, 네, 뭐 입수 정보도 있고, 계약 정보도 있어요. 지금 말 자체가 조금 두 개를 다 나눠볼 수 있는 건데, 소유물을 스스로, 통장 같은 이야기, 사생활의 비밀 보장, 네, 전화, 사진 뭐 이런 것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시설 윤리 강령도 잘 나오니까 8번 같은 문제는 네모 박스가 문제 사례를 뽑아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유형은 딱 두 가지. 이렇게 문제 사례를 넣든지 단어 개념 설명하시든지. 요 윤리 강령도 아직 정리가 덜 되셨으면 꼭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를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네. 돈 얘기죠. 딱 봐도 돈 얘기. 국민기초생활보험의 급여. 급여를 받고 계세요. 근데 그 돈을 인출해 가는 걸 목격했대요. 아, 신고 안 하시면 신고 의무자 위반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급여 돈에 관한 내용이니까, 예, 경제적 때 여기도 쓰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네, 이 유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학대 행위. 실제적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내용, 행위들을 갖다가 이렇게 네모에 갖다 놓고 얘는 뭡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유기라고 했을 때 그 행위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갖다 버리는 것만 유기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뭐 시설이나 요양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했어요. 그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 자기 방임 스스로, 어르신 스스로 먹는 거, 뭐죠? 뭐 또 씻는 거, 아니면 병원 이런 거 안 하는 거. 정서사 갈 때 기억나세요? 정수사 때, 예, 어떤 거요? 기분 나쁘면 다 여기야. 이런 것도 제가 정리해드렸죠. 네, 우리가 말로 하는 게 행동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 그래서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이런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신체적 학대, 맞는 것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단절, 예, 뭐 세금 납부에 관한 것들 단절, 뭐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문 밖과 안을 기준으로 나가기 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감금 약간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신체적 학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유형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정리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번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번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여기가 포인트. 시각적 성희롱. 우리 육체적인 어떤 성희롱도 있고 네, 언어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뜻을 잘 보셔야 돼요. 뜻. 눈으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쓰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네, 여기 있네요.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봐버리면 이런 분들 시각적 성희롱. 그럼 1번은 야한 농담이니까 말로 하는 거니까 언어고요. 여기도 묻잖아요. 묻잖아요. 그쵸? 묻는다. 언어죠. 통화할 때 음란 여기 말이는 언어네요. 일부를 밀착하고 잡아당겨요. 여긴 육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문제에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네, 구별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장기 요양 신청 2번 국민건강보험법 네, 2번 보기에다가 다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문장을 고치면서 네, 2번 보기를 네, 무슨 갑자기 왜 법이 튀어나오지? 네, 다시 수정해 갖고 왔어요. 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 이게 좀 100%가 잘 안 되네요. 네,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읽죠. 1번 장기요양 신청 2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번 장기요양 재정 정책 수립 4번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 침해 상담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낯서실 수 있어요. 아니, 장기요양 요원 지원 센터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거든요. 네, 페이지 여긴 적어드려요.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이 아니에요. 89페이지 참고에 가다 보면 거기에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은 사실 4번이에요. 장기요양 요원이 요양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들의 뭔가를 지원하는 센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하시면서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상담도 하지만 읽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하고 건강검진도 지원하고 건강관리 사업 지원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단어의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장기요양 요원, 나 요양보호사, 그럼 나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나의 역할이라든지 나의 권리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만 좀 파악을 하셨어도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시험 문제가 본문에서도 많이 내지만 네, 진짜 참고부터 부록부터 막 구석구석이 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중심으로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조금 고득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번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해 대상자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요? 네, 읽으시면서 어렵지 않으셨죠? 네, 2번. 네, 여기도 직업윤리 태도에 관한 내용을 묻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고하셔야 되는 의무를 가졌고요. 네, 1등급 대상자 제외한다. 대상자 선별하지 말라는 거. 차별, 선별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위배되는 거고요. 4번의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한다. 그래서 누구한테요? 관리 책임자에게, 시설장님에게, 그쵸? 5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아니, 기록지에는 보호자 이야기는 쓰지 않아요. 대상자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번 정해진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번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예,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우리가 여기도 쉽게 딱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뭔가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그럼 우리가 보고라는 거를 배우셨잖아요. 보고. 요양보호사 업무 중에 절반 이상이 보고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다음 갑니다. 네, 14번입니다.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장과 상의해보겠다며 회피한다. 2번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번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번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네, 어렵지 않으셨죠? 딱 4번입니다. 이 보호자가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냐. 수업 시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시로다가도 또 예전 교재에는 많이 나왔던 건데 선의 그러니까는 무해성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경우에서도 대상자가 해가 되는 것들은 나는 하면 안 됩니다. 약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에게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해가 해롭다고 분명히 보호자가 알 거예요. 알면서도 요청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죠. 합의, 타협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회성의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대상자에게 최고의 선의에 해가 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호자에게도 그분의 요청에 따라가는 것이 당장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정말 엄청난 결과를 일으켜요. 업무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문제 푸는 거는 간단하겠지만 사실 현장에 나온 선생님들 많이 부딪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배울 때부터 정확히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어렵지 않았지만 조금 잔소리를 더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1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번 동요양보호사 상의해서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장교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번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 상의해서 조정한다. 예, 정답은요? 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3번 딱 봐도 눈에 들어오죠? 네, 이 문제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너무나 잘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이요. 16번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번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번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일단은 손목을 삐었어요. 예, 그러면 일단 통증이 있어요. 그쵸? 손상이 오셨네요. 초기 관리법. 예, 그럼 초기 치료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털어준다라고 했을 때 수근관 증후군이 있었을 거예요. 수근관 증후군은 일시적으로 수근관이 그래서 좁아져서 정중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난 거라 그건 털어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이건 지금 손목을 삐었다는 거잖아요. 턴다고 삔 손목이 어떻게 더 좋아지진 않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통증부를 심장보다 낮게 하면 부종이 있는 거죠. 부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종이 있기 때문에 부종이 있을 때는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더 막 쏠릴 거니까. 조금 높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압박이 가기 때문에 부종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손상 직후 초기는 온이 아니라 냉을 하셔야 되잖아. 그쵸? 굽혔다 폈다. 삐었을 때 굽혔다 폈다 못 하실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서 발생합니다. 구토나 메스꺼움이나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습니다. 1번 옴, 2번 결핵, 3번 독감, 4번 머리니,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네, 5번입니다. 오염된 음식이니까 상한 음식을 먹어서 구토부터 석사까지 소화기계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거. 딱 그 장염이죠.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번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뜨겁게 해서 제공한다. 5번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일단 위험이에요. 위험. 우리가 위험 증상이 있을 때 명치가 아픈데 먹고 나 3-4시간이 지나 그렇죠? 그럼 일단 딱 보시면서 위가 자극되지 않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전혀 그리고 하복부는 위하고 좀 달라요. 상복부에 위가 있는 거지 하복부는 장이잖아요. 염장식품은 안 돼. 자극적인 거 주면 안 된다고 그랬고 부드러운 유동식이 맞죠. 뜨겁게도 자극적이에요. 위가 지금 부담되는데 거기다가 섭취량을 늘리면 안 되죠. 위를 쉬게 해주니까 차라리 금식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가깝겠네요.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몸을 시원하게 한다.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급성 설사. 지금 설사가 시원하게 한다. 몸을 시원하게 하는 거랑 설사랑은 그닥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딱 좀 촉이 빨리 오시는 분은 탈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탈수. 우리가 설사를 했을 때 단순하게 설사에도 문제이지만 물만 빠지는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설사를 했을 때는 탈수의 위험성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충분히 마셔라. 우유 섭취요. 우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요. 설사할 때
우유 드시면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장운동이요? 증가시키면 안 되죠. 지사제는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돼요. 지사제 남용주에서 배웠듯이 원인을 파악하신 다음에 복용하게 한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1번 천식, 2번 독감, 3번 빈혈, 4번 결핵, 5번 신부전. 정답은요? 네,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름이 독감 바이러스 이름이죠. 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21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2번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번 심박동수 증가, 4번 심장의 탄력성 증가, 5번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증가는 꼭 외워두세요. 이렇게. 여기도 사실은 증가 있었어요. 근육의 두께는 증가. 그렇게 문제 보시면서 증가 있나? 근육의 두께가 증가라고 표현하는 게 있냐? 싹 틀려요. 여기 싹. 그쵸?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세 개 다 일단 X 치고 가시는 거야. 그럼 이제 감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심장의 근육의 두께는 증가한다고, 두께는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외우신 게 그거잖아요. 근육의 두께는 증가하는데, 바람 빠진 풍선처럼 너덜너덜 증가하기 때문에 걔는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탄력성은 떨어져요. 연달아서 외우시라고 했죠. 그 얘는 증가라고 했어요. 맞는 건데. 맞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제가 늘 강조해요. 제 단원의 요점 정리에도 말씀드렸고 증가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풀린다고. 그렇게 풀어내시면 아무 문제 없이 답이 딱 눈에 보일 거예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2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번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번 관절이 뻣뻣해진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번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활동 정도 관계없이 일정은 아니에요. 활동량이 많아지면 많이 쓰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고 계단 오르내리기 관절이 굉장히 적은이 아니라 많죠. 그래서 평평한 길을 걸으세요. 흙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 관절이 뻣뻣해진 현상, 경직이죠. 있어요. 근데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30분 내면 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탄력성을 강하게 체중을 늘리시면 안 돼요. 사실 체중을 줄이고 늘린다고 뭐 탄력성이 강화되고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체중을 늘려버리면 위에서 누르는 압박이 세지기 때문에 아래의 무릎이나 이런 경우에는 하중을 많이 받아서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고혈압 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번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번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번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요거는 고혈압의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약이 고혈압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면 이거 맞아요.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왜 나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복용해야 되냐?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보다는 덜해요. 네,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동맥경화라든지 그렇죠? 네,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워낙 위험하고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설명은 5번이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24번입니다. 골다공증 있는 내상자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번 저체중을 유지한다.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번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비타민 D를 섭취한다. 그쵸? 예. 그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골절 위험성을 줄이려면 저체중을 유지한다. 아니요. 저체중이 정상체중. 저체중이면 뼈가 더 이제 가느다래져요. 더 위험해지죠. 그래서 위험인자 중에 저체중이 들어가니까 틀린 거고요. 칼슘 섭취는 제한하는 게 늘려줘야 되고요. 골다공증 있다고 계속 침상 안정시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죠. 햇볕을 쬐면서 걷기 하세요. 이렇게. 소량의 알코올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알코올과 술과 담배는 여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더 위험하게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25번입니다.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번 복압 감소, 2번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 감소, 3번 요도 기능 강화. 강화, 뭐 향상 이렇게 그쵸? 원래 강화가 아니라 향상인데 비슷한 말로 하고 갑시다. 제가 오타예요 또 사실은. 4번 호르몬의 분비 증가, 5번 방광의 저장 능력 좋아. 예, 정답은요? 예. 급 바꿨어요. 아까 슬라이드처럼 가면 답이 2개가 돼요. 예, 있는 그대로 다시 수정을 했는데, 예, 정답 맞춰보셨어요?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답은 2번. 예. 왜냐면 급 안 바꾸면 답이 2개가 될까봐. 예,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만든 그 문항은 답이 2개가 돼서 얼른 급 바꿨는데, 이제 눈치가 빠른 선생님들은, 뭐야, 김 교수님 저기 오답 달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더딘 분들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봐, 네, 좀 죄송하긴 한데, 수정해서 다시 봅시다. 다시 했어요. 주된 요인이다라고 하니까 복압은 감소가 아니라 이제 복압이 증가되면 요실금의 원인이 되는데 일단은 정답은 여기죠.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요도 기능 향상이 아니라 감소가 할 테고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할 테고 방광 저장 능력도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자, 26번입니다.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합니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합니다. 1번 뇌졸중, 2번 신부전, 3번 고혈압, 4번 동맥경화증, 5번 알츠하이머. 네, 확인합니다. 네, 뇌졸중이죠. 대부분 뇌졸중은 반쪽의 편마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의 대칭으로 봤을 때 한쪽이 좀 기울어진다든지 비틀거린다든지 발음이 어눌해진다 한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얘는 뇌졸중을 판별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27번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시력 향상, 2번 성기능 향상, 3번 소변량 감소, 4번 상처 치유 지연, 5번 질 분비물 감소. 예. 네, 4번입니다. 자, 시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시력이 저하되실 거예요. 성기능이 향상되지 않죠. 저하되죠. 그래서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 발기부전 같은 것들, 예. 여성분 같은 경우에 질 감염, 분비물의 증가로 질 감염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소변량, 단위 많아지잖아요. 질 분비물도 증가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번 미래 개수 증가, 2번 혀의 유두돌기 증가, 3번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번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네, 미래 개수 감소, 유두돌기 감소, 탄력성 감소, 건조 증상, 감소가 아니라 증가돼요. 건조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입안에 헐었을 때, 점막의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게 5번 답이에요. 자, 29번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분노나 감정의 표현을 자제시킨다. 2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5번이죠. 분노나 감정은 표현시키게 하셔야 되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위로는 도움이 안 돼요. 긍정적 지지를 하셔라 이런 말을 듣죠. 혼자 있는 시간 잘 벗어나기 어려워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드러내줘야죠. 관심을 가져줘야죠. 그렇죠? 예. 근데 무엇보다 우울증의 제일 중요한 치료법은 규칙적인 걸 하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서 세로토닌을 흡수시킬 수 있는 D가 형성이 되면서 그게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수면도 회복이 되고 그게 우울증을 가장 나설 수 있게 현명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딱 5번입니다. 30번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번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번 준비 운동을 2,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번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 네, 2번입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안다죠. 제가 늘 말죠. 구기, 태권도 동작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공을 따라가는 구기 종목. 안 돼요. 공이 너무 빨라서. 고강도에서 중강도가 아니라 낮은 강도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준비 운동 2, 3분에서는 준비 운동 사실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짧죠.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을 하셔야죠. 준비 운동, 본 운동, 마무리 운동.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1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 2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든 쪽에서 복용한다. 3번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번 복용량이 있는 경우 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 약을 먹는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위장장애 있을 땐 용량을 줄인다. 아니, 그 의사한테 물어보셔야 돼. 항상 줄이고 늘리고 뭘 바꿀 때는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코팅된 약은 쪼개면 안 돼요. 우리가 분할성이 있는 약만 코팅이 되어 있거나 서방제 이런 것들 느리게 흡수가 돼서 느리게 녹으면서 흡수되는 그런 약들은 절대 쪼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임의로 내 맘대로 약은 안 돼요. 4번은 맞고요. 약이 없으면 증상 유사한 다른 데서는 약을 먹는다. 안 되죠. 네, 의사 처방하에 복용하셔야죠. 이제 거의 다 오고 있어요. 32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태 기록지에는 상담 내용 및 결과 2번 사례회의록에는 대상자 욕구 사정 3번 인수인계서에는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번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섭취, 배설, 목욕과 같은 상태 5번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상태 기록지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야죠. 섭취, 배설, 목욕과 같은 상태가 들어가야 되고. 네, 사례회의는요? 사례회의. 네. 여기에 말하는 대상 욕구 사정은 욕구 사정지예요. 근데 그거는 또 요양보호사 쓰는 내용이 아니니까. 사례회의록은 어르신의 사례 예시, 그러니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뭐 결과라든 서비스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야 되고요. 인수인계서는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 쓰는 거니까.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서, 이것도 요양보호사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라고 하면 요거는 여기서부터 일단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안 써요. 우리는 요걸 쓰죠.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요거 내용이 맞는 거고요. 그죠? 여기도 상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 내용은 상담하는 기록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욕구는 욕구 사정. 사고 내용은 사고 보고서. 요런 것도 요거하고 요거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상태 기록지하고 여기 내용은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33번 갑니다. 오전이래.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번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번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번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정답은요? 4번이죠. 자, 숫자 정확히 기입하신 게 제일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많이 때문에 틀렸어요. 여러 때문에 틀렸고, 한참 때문에 틀렸고, 오랜만 때문에 틀렸고.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걸 객관적으로 바꾸시려면 무조건 숫자화를 시키는 게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를 푸실 때 숫자 있나? 그거부터 보세요. 있으면 걔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34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요양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의 대리로 작성한다. 2번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번 연명으로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요? 이제 임종도 낼 만한 데를 거의 다 낸 것 같아요. 이게 최근 들어서 사전연명 의료요양서에 관한 문제를 많이 내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 정말 구석구석에서 내고 있다는 느낌을 또 한 번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대로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이 의식이 있는 경우에 또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경우이고 미리 써놓던지 이렇게 해서 가족이 대리로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아요. 사전 연명 의료요양서 사전에 그죠? 사전에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하죠. 수정할 수 있어요. 미리 써놨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아직 내가 연명의료를 해야 되지 않은 상태에 뭐 미리 20년 전에 써놨는데 10년이 지나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아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직접 작성했다면 효력이 발생이 가능한데 실제 성소는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이게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거의 만 19세예요. 그래서 여기는 만 19세라고 적어 있어야지만 19세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답 5번입니다. 네, 이제 이론 문제 마지막 넘어왔어요.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을 옳은 것은 1번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번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해서 버린다. 3번 대상자의 감기지 않는 눈은 그대로 둔다. 4번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번 베개를 제거해서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네, 4번이죠. 튜브는 요양보호사 제거할 수 있어요. 의료인에게 제거해달라고 의뢰를 하셔야 되고 소유물은 수거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모아서 목록을 작성하는 거고요. 감기지 않은 눈은 꺼주로 덮고 그렇죠?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베개를 제거하면 안 되죠. 베개를 베어서 머리를 올리고 그래야 사후시반을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입이 벌어지고 사후시반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5번까지 승갑부게 달려왔어요. 추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오긴 왔는데 이제 만족 여부는 뭐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얼마큼 받아주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1번부터 35번까지 목청 목표 한번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이게 실수로 조금 오타가 난 데도 있고 중간 수정한 데도 있지만 너그러 양해롭게 부족한 김 교수의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요. 조만간 또 실기도 얼른 영상을 찍어서 내일이나 모레 조만간 빨리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일 시험 보는 선생님들 이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